예, 지금부터는 11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뭐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예, 일단 이제 11월 6일 월요일은 이제 유로존에서 발표하는 마켓 종합 그 PMI 지표가 좀 발표가 되고요. 미국에선 10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고용 동향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11월 7일에는 중국에서 10월 달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게 되고 RBA 이제 호주죠. 여기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 연준에서는 이제 윌리엄스 총재가 연설을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또 쿠팡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11월 8일은 이제 유로존에서 9월 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월트 디즈니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1월 9일은 중국의 10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고 연준의 그 보스틱 총재가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선 카카오가 그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11월 10일은 이제 미국의 11월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 다음날 11일 토요일은 중국에서 광군절 최대 쇼핑 시즌이죠. 이게 열리게 됩니다. 예, 이번 주에 주목할 증시 변수 꽤 많아 보이는데 어떤 점이 좀 부각되고 중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FOMC 이후로 연준 위원들이 또 입이 이제 살아나거든요. 예. 그래서 발언을 하니까 이게 연준 의장의 생각과 지금 일치한지를 또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윌리엄스 총재하고 라파엘 그 보스틱 예. 총재 이 두 분 특히 뭐 보스틱은 물론 뭐라고 했냐면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없다고 얘기를 해버린 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지금 시장은 내년에 최소 2번 예상은 하는데 예. 없다고 약간 매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분 생각이 좀 바뀌었는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보스틱 총재 연설이 좀 상당히 저는 좀 중요하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로는 역시 중국이죠 이번 주는. 그래서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 특히 중국의 수출도 물론 중요한데 수입도 좀 늘어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제조업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특히 중국이 대만하고 한국에서 수입을 좀 많이 했는지. 예. 왜냐하면 대만에서 수입 많이 하면요 IT 기기 많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중간재 부품 수입해가지고 이제 전체 말하자면 완제품을 만든다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게 요즘에 중국 스마트폰 좋거든요, 분위기가. 예. 근데 이걸 이제 숫자로도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중국은 역시 물가 중에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게 역성장에서 조금씩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 계속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역시 카카오 실적 발표 중에선 이게 좀 중요한 게 카카오가 그동안 실망을 많이 시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숫자보다도 경영진에 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쇄신 정책이 나올까? 이게 나와야 됩니다. 사실 예. 이번 IR에서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해줄지 그런 걸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카오의 좀 IR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뉴욕하고 애틀란타 이제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발언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이제 관심들이 큰데 문제는 이제 12월 FOMC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않습니까?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또 조금 한 번 더 올릴 것인지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인데 그 역시 그 중에 이제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긴축을 하든 동결을 하든 남은 변수들 뭘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됩니까? 일단 사실 이제 물가만 봤을 때 이번에 연준 의장도 뭐라고 했냐면 물가는 크게 걱정 안 한다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예. 고용도 둔화되는 게 이미 보이기 시작했고 공급망 이슈도 이미 거의 다 끝났고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없다는 이제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거죠. 전쟁이 확전만 안 되면 유가가 튈 일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이 약간의 안정화의 속도지 여기서 갑자기 물가 또 V자 반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물가는 제가 봤을 땐 전쟁 아니면 크게 뭐 영향을 그러니까 변수가 되긴 좀 어렵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경기죠, 경기. 경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연준 의장의 얘기대로 고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나오는 지난주에 나오는 그 데이터들도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해보니까 뭐냐면 결국에 미국의 고용은 조금씩 둔화되고는 이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지표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봤을 때 특히 자발적 퇴직률이 많이 감소했더라고요. 예. 퇴직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예. 예전처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일자리 많으니까 여기 그만두고 나가서 여기 구해야지. 이 수요가 좀 준다는 얘기예요. 노동시장이 뭐죠? 약간 타이트해진다. 예. 예.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죠. 이게 연준 의장이 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또 고용이 너무 잘 나오고 그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막 폭발을 하고
이러면 이제 연준장이 또 이제 얼굴 싹 바꾸고 있죠. 누르겠죠. 네, 아닙니다. 한 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임금 아닌가. 아. 예. 그래서 결국 고용입니다. 고용. 고용이 그렇다고 너무 망가지는 건 좋지는 않지만 예. 둔화되면 좋아요. 천천히. 그래서 결국 경기 지표가 예. 너무 그냥 연준이 놀랄 정도로 화랑이 돼가지고 막 예. 고용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냐 아니냐. 네, 그것만 아니라면 예. 그러니까 약간 올라갈 수는 있어요. 또 고용이 좋아질 수 있는데 연준이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이게 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정도 수준만 아니라면 네. 어쨌든 저는 금리 동결 쪽으로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전쟁하고요. 예. 결국 고용. 네. 이 두 가지를 계속 좀 면밀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뭐 조금 내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도 뭐 4.6, 4.7 이렇게 나오니까 여전히 높은데 지금 뭐 뱅가드, 블랙록 이른바 글로벌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에 베팅해가지고 국채를 다시 매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미국 국채 금리들 중장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 뱅가드나 블랙록 같은 유명한 펀드 또 여기만 한 게 아니라 빌 에크먼 같은 예. 유명한 이제 펀드 매니저도 나 이제 더 이상 공매도 안 친다 채권에 예. 포지션 바꿔버리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팔지 않고 예. 이제 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사실. 예, 예. 예, 그랬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금리 못 오를 거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장기 국채에 이미 그 베팅하는 신호들도 나왔습니다. 지난 이제 그 10월 19일하고요. 네. 25일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미국의 장기 국채 펀드로 유입된 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7.7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일주일 동안 주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많이 이제 매수하러 들어온다는 예, 이야기죠. 매수하러 이제 채권 사겠다. 네. 채권 산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금리는 떨어지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장기 국채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숫자가 나오면서 베팅하는 게 네. 일단 눈으로 좀 잡히고 있는 것 같고 이걸 더 현실적으로 이제 뒷받침을 했던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GDP 나오라고 네.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계속 그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거든요. 네. 이번에 4분기를 2.3% 예상을 했어요. 예. 갑자기 바꿨습니다. 1.2%로. 반토막이 났네요. 네, 반토막 갑자기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마 ADP 민간 고용자 수도 좀 약간 예. 둔화되는 걸로 좀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애틀란타 연은에서 갑자기 성장률 전망치를 확 낮춰버렸습니다. 이건 뭐죠? 국채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채권 매수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신호죠. 그렇죠. 경기가 둔화되는구나. 예. 그러면 더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채 금리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비슷합니다. 뭐 얼마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이제 고점은 찍은 것 같다. 예. 금리가. 여기에 좀 공통 분모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이제 드디어 반등을 해가지고 뭐 상당히 업황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내년에는 HBM 생산을 올해 2.5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밝히고 해가지고 조금 기대감들이 생기고 있는데 반도체 대표주가 그러면은 이제 약간 추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데 어떨까요? 근데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서 긍정적인 멘트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은 좀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에 제일 걱정했던 거죠. HBM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 네. 근데 삼성 IR을 보면은 일단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해줬거든요. 네. 우리 지금 HBM3도 이미 양산하고 있고 납품하고 있다. 네. 근데 그 고객사가 누군지는 지금 밝히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뭐 예. AMD인지 엔비디아인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약간 그 우려가 좀 이번 IR로는 해소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그 D램 쪽도 지금 가격 요즘에 계속 오르거든요. 예. D램 그 옛날 제품들도 오르고 여기 전방 산업이 어디죠? PC랑 스마트폰. 네. 인텔도 PC 이제 좋아집니다. 퀄컴마저도 지금 실적 때문에 주가 급등해. 그게 퀄컴은 스마트폰을 대변하는 회사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죠? 전통 수요도 나쁘지 않게 회복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면 추세 상승이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닌데 네. 한 분께서 약간 목표 주가를 낮추셨더라고요. 제가 네.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의 의견은 뭐냐면 그 금리 인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왜냐하면 반도체는 유동성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금리가 너무 올랐잖아요, 사실은. 시장 금리가. 네, 시장 금리가. 예. 근데 이거 인하 시그널 또 줘야 되는데
인하는 아직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죠? 꿈도 꾸지 마라. 인하는 예. 아니다. 동결이면 동결이지. 그러니까 유동성이 약간 좀 아쉽다는 거죠. 결국 유동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동성 환경이 개선될 때, 예. 그러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돈을,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실리콘밸리 뱅크 뭔가 터졌을 때 유동성 늘어났잖아요. 실제 한번.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유동성이 늘어날 때 추세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미국-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4.67에서 한 4.5 이하로 좀 많이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네. 반도체 추세 상승이 이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업황만 보면은 제가 봐도 네. 이건 추세 상승 나와도 될 분위기는 맞는데 반도체 주가라는 게 업황만 갖고는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시중의 자금 네, 상황하고 맞아요. 유동성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도 있었고 또 테슬라 주가가 한때 $200 깨지는 이런 충격 때문에 한때 급락했다가 목요일에 조금 회복하면서 이제 기대를 조금 모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가가 V자 반등을 할지 뭐 박스권이 좀 이어질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증시 볼 때 대규모 조정은 좀 마무리됐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급한 불은 다 끈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네. 빠지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 수요 둔화도 있었지만 우리 국내 수급에 문제가 있었죠. 예, 신용잔고가 많이 줄었어요. 아 반대 매매. 네, 예. 저희가 한때 뭐 신용잔고 20조 넘어가서 좀 걱정 걱정이 예. 많이 했죠. 그게 지금 16조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한 3, 4조가 빠져버린 거예요. 2차 전지에 많이 있었다고 예, 봐야 실제 되겠죠. 있었어요. 예, 예.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매물들이 물론 좀 안타깝지만 반대 매물도 많이 나왔겠죠. 근데 그 매물들이 16조 원대까지 지금 떨어졌다는 건 급하게 나올 이제 매물은 많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수급적으로도 여기서 외국인들이 뭐 또 안 좋게 봐서 만약에 더 파는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네. 더 나올 물량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 수준에서. 예. 예. 아니면 이제 오히려 오를 때 나올 수는 있겠죠. 막 네. 올라갈 때, 이제 여기 좀 정리하자. 네. 그럴 수 있는데 내려간다고 해서 더 내놓을까? 공매도를 예. 예.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전기차 이번에 양극재 데이터도 안 좋아요. 뭐 네. 리튬 가격 빠지고. 근데 이제 다 알잖아요. 예, 어느 정도 다 노출도 됐고. 예. 예. 그 테슬라 주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이 배터리 보실 때는 테슬라가 무너지면 안 돼요. 네. 근데 테슬라가 올라서니까 확실히 좀 예. 안정되더라고요. 그렇죠. 지난주에 딱 보니까. 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 연동이 되는데 테슬라도 어쨌든 안정감을 찾아주고 있어요. 지금 예. 주가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일단 어느 정도 물론 추세 회복은 쉽지 않죠. 당장은 쉽지 예. 않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스권 흐름은 네. 이제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는 그동안에 공매도가 많이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공매도 청산은 조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근데 아직도 좀 많은 거는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도 근데 간혹가다 한 번씩 2차전지 사요. 근데 예. 그건 아마 상환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청산하는 그래서. 공매도. 네,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상환했다가 또 다음날 또 팔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 연속성이 아직은 없어요. 아. 그래서 아직은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이제 관건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흘러가게 되면 제 생각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씩 줄어나가지 않을까. 예. 외국인들도 만약에 바닥이라는 인식을 한다면 굳이 여기서 매도해서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그 아마 판단에선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양극재 수출이나 리튬 가격 계속 관찰할 것 같아요. 보면서 더 하락하는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나쁠 게 없네. 그런 걸 보면서 계속 아마 공매도를 조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금리 좀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생기는데 그렇게 보면 뭐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같은 이런 쪽도 다시 한번 담아도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로봇바이오도 낙폭이 워낙 컸었죠. 예. 단기간에. 그래서 금리 안정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 섹터도. 다만 이제 이거죠. 이들이 올해 상반기처럼 막 가긴 좀 아직은 어려운 게 뭐냐면 뭔가 좀 굵직한 이슈가 좀 아직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뭐 예를 들면 바이오는 학회. 네. 근데 학회가 내년 초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내년 초에 있어요. 네. 연말까지는 좀 굵직한 게 없잖아요. 예. 유한량의 이슈도 일단 일단락됐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재료가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공백 상태인 것 같고 로봇도 정책 기대는 있는데 뭔가 지금 없어요. 지금 당장 네. 뭔가 어떤 이벤트가 없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 후에는 딱히 큰 뭔가 모멘텀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요 아직은 뭐 바이오나 로봇이 돈을 많이 버는 섹터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모멘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불을 밝혀준 뭔가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연말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예. 무슨 얘기냐면 바닥 다져 나가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금리가 안정화되면 네. 이 기업들은 이제 투자할 매력은 당연히 생기니까 추가 하락은 제한되겠죠. 그래서 저는 연초에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연초에는 보통 이런 성장주들 항상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다라면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 로봇이나 바이오는 만약에 또 흔들린다. 네. 그럴 때 좀 모으셔가지고 연초에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아.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시장 금리 같은 매크로 환경이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거나 뭐 조금 더 회복한다고 좋아진다고 볼 때 지금 이제 주가 일종 회복 탄력성 뭐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뭐 분야나 업종은 어떤 쪽일까요? 일단 이제 회복 탄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마땅한 주도주는 없거든요. 예. 주도주도 다 이게 망가진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급락 후에 반등할 때는요. 일단 많이 빠졌거나 소외받은 게 우선순위에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다 금리까지 지금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 제일 안 좋았던 섹터가 어디냐면 그 인터넷 있잖아요. 예. 인터넷하고 또 같이 가는 섹터 게임. 네. 또 미디어라 그러죠. 보통 미디어가 어디냐면 방송이나 뭐 드라마 제작사나 예. 뭐 엔터도 있을 수 있고 거의 웹툰 같은 그쪽 있잖아요. 네. 이쪽이 하나의 세트거든요. 예. 이쪽이 올해 뭐 그 엔터 빼고는 네. 다 안 좋았습니다. 뭐 주가가 정말 안 좋았죠. 예. 코스닥이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드라마 제작사들 많이 빠졌죠. 네. 근데 이쪽이 일단 금리 안정화되면 어쨌든 금리가 안정화되면 당연히 할인율이 예. 예, 높았던 게 좀 줄어들고 또 인터넷 게임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예. 저는 약간 이쪽이 한번 리바운딩 하지 않을까, 좀 탄력이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업황을 떠나서라도 한 번은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올해 안 좋았던 섹터는 이건 뭐 꼭 무조건 미국 금리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국 시크릿컬 있잖아요. 예. 이쪽 올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뭐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근데 지난주에 대한유화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보통 이제 중국의 경기민감주 대표 주자인데 깜짝 흑자를 냈더라고요. 아. 근데 그만큼 이제 실적이 안 좋았었지만 약간 분위기는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가 뭐 철강, 예. 뭐 석유화, 예, 그 다음에 해운 쪽. 네. 거기다가 반도체도 사실 중국 경기민감주입니다. 메모리가 네, 특히 맞아요. 그렇죠. 예. 거기랑 MLCC 네. 이런 쪽이니까 이쪽하고 같이 좀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약세장에서 안 좋을 때 방어 차원에서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많고 뭐 국내에서도 조금 그런 회사들이 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하면은 상당히 주가가 계속 잘 가지 않습니까? 네. 그에 반해서 국내에서는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자사주를 막상 샀는데도 그냥 지지부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차이는 왜 생길까요? 이게 대주주의 이제 의도에 달려 있어요. 뭐냐면 그 미국은요 일단 자사주 사면 자동 소각이에요 거의. 예. 그죠? 예, 그래서 자사주 샀네 소각하네 이거예요 그냥 공식 자체가.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식 수가 무조건 감소되니까 네. 당연히 밸류는 올라가죠. 예,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잖아요. 예. 이익이. 그러니까 주식 수 주면 주가 올라가는 건 우리 당연한 거잖아요. 예, 공급이 주니까. 한국은 그게 아니죠. 한국은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소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예.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죠. 자사주 매입하네. 좋다. 유통 주식수 줄어드니까. 근데 나중에 이런 경우들 있죠. 그 자사주를 가지고 네.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에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뭐 M&A, 뭐 그러니까 자기 적대적 M&A나 이렇게 할 때 그 지분을 다른데 줘가지고 우호 지분 확보하고. 블록딜 같은 경우. 네, 맞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사주를 팔아가지고 네. 직원들한테 줘요. 네. 주면 그건 또 물량으로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에 당연히 안 좋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자마자 소각 공시를 같이 떠줘야 되는데 예. 안 합니다, 사실 거의.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공식이 성립을 안 해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의 증시 문화가 좀 바뀌긴 해야 된다. 네. 물론 이거를 자사주 매입을 가장 좋은 거는 좀 법을 바꿔서 매입하는 동시에 무조건 소각하게 예. 이거 의무화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네, 법을 바꾸는. 네. 근데 아직까지 그건 아니니까 기업 스스로가 좀 그걸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단지 자사주 매입만 가지고는요. 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호재로만 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 자사주를 매수할 걸로 예상되는 기업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사주를 매입. 근데 요즘에 많이들 해요, 실제. 예. 그 주로 저는 지주회사들. 네. 한국의 대표 지주회사들 많잖아요. 예. 뭐 SK도 있고, 뭐 LG도 있고 이런 기업들 보면 자사주 이제 매입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관건은 그겁니다.
소각을 해야 되는데 네. 뭐 SK는 소각 계획을 이미 발표했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요. 예. 다 자사주 매입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뭐 현대차도 요즘에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근데 관건은 그겁니다. 이거를 제발 좀 소각까지 연결을 했으면 그거를 다른 목적으로 할까 봐 항상 그게 좀 걱정스러운 거죠. 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수로 인물리에 보고서 듣는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오셨습니까? 저희 당사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조은혜 연구원님이 제목이 로봇으로 가는 네. 길이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제 로봇이 앞으로 필요한 이유는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가고 또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자동화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한다는 건 뭐죠?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로봇은 좀 앞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실 올해 로봇주가 좋긴 좋았습니다. 예. 연초 이후. 또 이 트리거가 됐던 거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지분 인수했죠. 1월 달에. 그게 이제 결정타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작년 말에요. 3.8조 원이었거든요. 로봇 전체가. 예. 근데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9조 원이 됐어요. 어. 굉장히 커졌죠. 거기에 두산 로보틱스까지 상장이 상장하다 됐고. 보니까 예. 이제 이게 덩치가 커진 거죠. 그리고 로봇 중에는 여러 종류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일단 중요한 성장 분야가 일단 첫 번째가 협동 로봇. 네. 여기가 주로 잘하는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로 산업용이죠. 네. 그래서 요게 여기서 이제 전방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쪽이 이제 보통 전기전자, 예. 자동차. 네. 여기 이제 공장 같은데. 예. 근데 협동 로봇하고 산업용 로봇은 조금 다릅니다. 산업용 로봇은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보면 자동차 공장에서 막 팔이 엄청 큰 게 로봇팔. 예. 네, 그건 산업용이에요. 자기 예. 혼자 하고요. 네. 절대 사람이 가면 안 돼요. 예. 다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네. 근데 협동 로봇은 사람과 같이 같은 공간에 있어요. 예.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이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 네. 이런 거고 여러분들 요즘에 뭐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진짜 로봇팟이 해주잖아요. 피자 굽기 예, 예. 이런 거 하죠. 그게 바로 협동 로봇이에요. 예, 예. 근데 그거 절대 강자 중에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 네. 이번에 전 세계 4등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협동 로봇이 앞으로 연평균 35%나 성장할 걸로 보니까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유망할 것 같고 두 번째가 모바일 로봇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바일 로봇은 이동 로봇입니다. 예. 뭐냐면 공장 같은데 이 물건을 딱 놓으면 로봇이요. 옛날에 사람이 옮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치면요. 이 반도체 이 웨이퍼를요. 로봇이 딱 얹혀주면 자기가 알아서 다음 공정을 가져요. 아.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옮겨줍니다. 예. 그거를 이제 모바일 로봇인데 모바일 로봇은 종류가 두 개입니다. AMR, HGV 네. 영어로 돼 있는데 AMR은 뭐냐면은 자율 이송 로봇이라 그래서 네. 그냥 자율주행처럼 똑같아요. 장애물 있잖아요. 네. 피해서 갑니다. 아. 그냥 자기가 센서 달려가지고 똑똑하네요. 네, 다 보여. 그래서 비싸요. 예. 되게 비싼 편이고 그래서 이 백화점 같은 데도 있대요. 실제 예. 호텔 이런 데도 쓰이는데 상대적으로 비싸고 많은 것들이 다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근데 AGV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좀 싼 편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기차랑 비슷해요. 레일로만 다녀요. 아. 미리 레일을 깔아주면 거기로만 갑니다. 근데 누가 앞에 딱 막고 있으면요 못 갑니다. 멈춰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르죠. 네. 다르긴 한데 이동하는 건 비슷한데 상대적으로 좀 싸고 대규모 물류 창고 있죠. 미리 레일 다 깔아놓은 그런 데는 오히려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가격은 좀 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약간의 대규모 물류 창고에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업체로는 AMR 업체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장비 회사 중에 테라다인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회사가 좀 유명하고 그 다음에 로겔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요 두 개 기업이 좀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시스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비상장인데 이 회사를 V원텍이라는 그 2차 전지 검사 장비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V원텍이 있고 상장 기업 중에 T로보틱스, 티라유텍 이런 기업들이 AMR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산 로보틱스, V원텍, 비상장 기업 중에 시스콘, 그다음 미국의 로겔 요 네 개의 회사를 기업 분석을 해놨으니까 한번 기업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과 미국 국채 금리 등 매크로 환경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뭐 조금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돌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뭐 어려운 상황이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신중하고 보수적인 투자
그것이 좀 더 대안이 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힘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